정치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시대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온 실시간 검색어 정현 세계 1위였던 조코비치를 꺾고 호주 오픈 8강 진출했습니다. 테니스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정현. 자, 그다음에 안현수 러시아로 귀한 빅토르 아니죠. 평창 출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도핑 의혹이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고대영 KBS 사장 해임 내일부터 가결됐습니다. 내일부터 업무 정상하고요. 고대영 우리 외대 선배인데요.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형님,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푹 쉬세요 이제. 자, 첫 곡 케니 로젠스의 풋루스, 메인데 없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고대영 전 사장 바이바이.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한겨레 21일 하호영 기자. 제가 감기는 다 났는데 목이 계속 안 좋은 새소리가 나갖고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심히 죄송합니다. 저한테 전화해갖고 문자해갖고 당신 목소리 들어. 그리고 뚝 끄는 사람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더러운 목소리를 좋은 목소리로 바꾸겠습니다. 한겨레 21일 하호영 기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차민주님, 우연히 이 방송 오늘 처음 듣네요. 저는 보수주의자인데 제목이 마음에 드네요. 정치쇼 오늘 끝까지 들어볼게요. 정봉주님 화이팅. 자, 저도 보수주의자예요. 제 보수주의자는 BOSS 보스. 보스주의. 예, 용꼬리가 되는 뱀대가리가 되겠다. 보수주의자. 좋네요. 좋네요. 예. 확 낚였죠. 예. 예, 가시죠. 최영길님, 봉도사님 오늘도 흥겨운 하루 만들어 주소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화나는 기사 떴어요. 네. 또 하나의 국기문란 사건이 드디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시켜야 됩니다. 사실 지난번에 양승태 대법원장 이야기하시면서 그 포토라인 언급하셨다가 예. 신중치 못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후회를 했는데 실제로 드러난 거 보니까 엄청나네요. 내가 포토라인 얘기했어요? 예,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저에게 기시감이라니까요. 제가 달리 봉도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예견하신 거예요. 그럼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예. 뭐 그런 걸 다.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선고 전후에, 그러니까 판결 선고 전후에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국정원 댓글 대선 개입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예.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충격적인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청와대가 원 전 원장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어요. 그때 아주 큰 불만을 표시했고요. 대법원은 원 전 원장 재판을 당시 최대 현안이었던 본인들의 현안이에요. 상고법원 도입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활용하려는 전략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조사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는 리스트는 안 나오지 않았냐. 그리고 뭐 보수 진영에서는 이건 또 다른 일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완전히 물타기고요. 판사 블랙리스트 맞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한 게 사법권의 독립이 헌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청와대와 거래하고 흡사 청와대가 이러저러한 지시를 내린 것을 이행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예. 청와대 OEM 역할을 한 거예요. 주문 생산요. 주문 생산이요. 안타깝네요. 예. 예? 청와대 맞습니다. 출장소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사회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민주주의 기본 근간이에요. 그럼 행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당신들 이게 사법부 분리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야단을 치고 호통을 쳐야죠. 그렇죠. 그걸 예. 출장소 역할을 하고 OEM 주문 생산을 하고 판사들의 성향 분석을 하고 가족들 성향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명단이 안 나왔다고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언론은 오늘 문 내려야죠. 신문지 찢어버려야죠. 그러신 분들은. 어떤 신문은 한 건도 없는 신문도 있습니다.
일면에 없는 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요. 기사를 안 썼어야 해. 네. 그러시면 찢어버려요 그냥. 저는 그것도 같은 기자지만 좀 예.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그늘이 아주 짙게 보이는데요. 그 예. 대목 설명을 드리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큰 불만을 표시했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민정수석이요? 예. 우 전 수석이 상고심이 조속히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병우 수석이 어떤 심경인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어떤 요청이 있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본인들이 분석해서 시행하려고 한 듯한 그런 문건이 드러난 거예요. 실제로 시행이 좀 됐습니다. 예를 들면요. 원세훈 전 원장 재판과 관련돼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상고심을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실제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어요. 전원 합의체 회부했죠. 그리고 전원 합의로 예. 그 원전 원장에 대한 그 결정 예. 파기환송해서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죠. 하 기자님. 네. 이게요. 네. 이렇게 방송하면요. 듣는 분들이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렇네요. 자, 죄송합니다. 1심, 예. 2심 설명을 해줘야 돼요. 원세훈 원장이 네. 대선 때 댓글 국정원이 개입한 문제 때문에 그렇죠. 기소돼서 1심에서 선거법 유죄, 유죄 아니 나왔어요. 국정원법 유죄, 유죄. 선거법은 무죄. 유죄. 그러니까 그걸 보고 김동진 당시 성남시청에 있던 판사가 지록 위마 지록이 말을 말했죠. 보고 아니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했다. 네. 근데 2심에서 선거법도 유죄, 국정법도 유죄라는 네. 걸 설명을 해줘야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 전 수석이 그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 2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예. 그런데 행정처에서는 1심과 달리 2심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이런 내용도 문건에 들어있거든요. 어허. 실제로 2심에서 유죄가 나옵니다. 그렇죠. 2심 판사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딱 가린 상태에서 그렇죠. 비밀스럽게 예. 그렇게 비밀로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예, 그게 비밀이 아니고요. 그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실제로 법원행정처는 상고심에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3심에서도 예. 이제 3심 이야기를 좀 하면은요. 3심에서도 이게 과연 우리가 무죄나 파기환송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스스로도 나타냅니다.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급적 전원합의체에서 원전 원장에 대해서 무죄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행정처는 스스로 논리적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대법에서 전원 합의체를 또 설명해 줘야죠. 그렇죠. 네. 대법은 4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네. 사건이 올라오면 1, 2, 3부 중에 배당돼서 결정을 하는데 네. 한 부에 3명의 판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법관이. 예. 근데 3명의 대법관이 이견이 있을 경우 그렇죠. 전원 합의체 13명이 하는 곳으로 회부하죠. 넘기고 예. 그런데 전원 합의체로 넘기는 건이 많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이 각 부에서 끝나는데 청와대에선 전원 합의체로 넘겨줄 것을 요청했고 그렇죠. 그리고 대법원은 청와대 하청업체처럼 OEM. OEM처럼 예. 전원 합의체 넘겨서 예. 어떻게 결론이 났죠? 13대 0. 13대 0으로 예. 유무죄를 판단할 대법원에서 유무죄 판단하지도 않고 네. 유죄로 사용한 증거가 좀 이상하니 네. 증거를 좀 더 살펴봐라. 네. 예, 이거 보세요.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쏙쏙 되네 그러잖아요. 그냥 퉁퉁 넘어가면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거를. 내가 지금 목이 아프니까 혼자 얘기 좀 하라고. 워낙 전문가셔가지고요. 예. 예. 자 그래서 전원 좋습니다. 합의체에서 어떻게 예. 됐죠? 전원합의체에서 전원 합의체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증거 능력을 13대 0이라는 결론으로 파기해서 다시 예. 재판하도록 했고요. 그 재판이 네. 4년을 끌죠. 4년을 끕니다. 4년을 끌다가 가장 최근에 갖고 지난번에 3년형 나왔던 걸 뛰어넘어서 4년형이 됐죠. 왜? 촛불 이후에 재판이 진행됐죠. 제꾀에 제가 넘어간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촛불 혁명이 예. 이뤄놓은 게 그렇죠. 이 사법 정의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세훈이 국정농단 네, 특히
국정원이 대선 댓글 개입해서 국민의 뇌를 조작하려고 했던 이 심각한 역사적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해서 그렇죠. 재판부를 쥐락펴락했고 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뜻을 받아갖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전체 재판을 조작하려 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감옥 가고 싶어? 싶어죠. 싶어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아니요. 감옥에 놓이죠. 네, 뭐 감옥 가고 싶어요. 그냥 바로 이런 분들한테 트랙을 줘야 돼요. 패스트 트랙. 바로 들어가게. 그 실제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양 전 원장, 네. 양승태 전 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도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이런 사람들을 그 일부 시민단체 내부 제보 실천 운동이라는 시민단체에서 고발해서 예.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법조계에서는 지금 현재 양 전 원장 등 전직 고위법관이 법원 행정처 문건을 예. 보고받는데 그치지 않고 작성을 지시했는지 규명하는 데 좀 예. 집중할 것으로 검찰이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네.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네. 근데 이게 싼 형량이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직권남용은 그 전에 한 8급, 9급 공무원이 인허가 내줄 때 네. 도장을 임의로 해갖고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네. 계장 과장이 찍어야 될 도장을. 이렇게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인허가 주는 이런 등등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이거든요. 실제로도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처리가 돼 왔죠. 그런데 그죠?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직권남용을 보게 되면 대통령 직을 이용해서 스위스 은행에서 140억을 빼오거나 네. 이렇게 대법원장 직을 이용해서 재판의 흐름을 뒤집으려고 했던 것 이런 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도 맥시멈 5년 나와요. 만땅이라고 하죠. 만땅 꽉 채우는 거죠. 예. 그 판사 뒷조사한 내용, 그러니까 음. 블랙리스트 내용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2009년 촛불 집회 관련돼서 한 판사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신은 어떤 의혹이 제기돼 있었냐면 특정 판사에게 몰아서 배당을 하고 법원이 구속영장 심사에도 개입했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돼 있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 판사가 그거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건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자 이 판사에 대해서 뒷조사를 한 다음에 선동가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 뒷조사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또 그리고 판사 모임이 있어요. 예. 판사 모임이 있는데 그 판사 모임을 이끌었던 그 의장에 대해서는 학생운동 경력이 있다라는 문건도 작성해 놨고요. 그러니까 쭉 들여다보면은 예를 들면 뭐 젠더 성향이 있다, 젠더 운동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다라든가 뭐 학생운동, 시민단체 뭐 이런 식으로 각자의 그 성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거 보면 재판 스타일이나 심지어 가정사까지 부인이나 남편이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정도면 사찰입니다. 민간 사찰이요. 뭐- 민간 사찰 아니에요. 판사. 판사. 네, 판사 사법부 사찰입니다. 사찰. 네. 4916님 봉도사님 욕 좀 해도 될까요? 참 대한민국 창피하네요. 대한민국 창피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랑스럽고요. 대한민국을 농단했던 세력이 창피한 거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했어요. 시간 없어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파일 삭제한 흔적도 있고요. 예. 모품 파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예 풀지를 못했어 비밀번호 때문에. 그리고 아예 못 들여다본 컴퓨터도 있어요.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요? 예. 그 안에 더 핵심적이고 더 본질적인 것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구속하라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왜냐하면 증거 인멸, 도주. 아니 저거 예. 비밀번호 얘기 안 해주는 게 증거 인멸, 접근성 차단하는 게 맞습니다. 증거 예. 조작 예. 가능성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몇 명 있는데요. 그 특히 그 김모 전 심의관 법원 행정처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저장된 파일 중에 적어도 300개는 삭제된 상태였고요. 복구하려고 했지만 파일명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지금 현재 법원행정처의 포렌식 포렌식 기법으로도 안 된다. 안 된다. 아하. 우리나라 최고의 포렌식 기관은 검찰과 경찰이 예. 갖고 있습니다. 거기로 넘어가서 포렌식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검찰로 넘어가려면 바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집요하게. 집요하시네요, 정말. 네. 그리고 판사 사찰과 관련된 총 책임자로 의심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용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에서 아예 조사 거부했어요. 그래서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이 양반들이 진짜 예. 이 사람들이 진짜 예.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해도 예.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요 너무 심각해서 사실은 재판과 관련된 법원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실생활하고 뭐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철학의 문제입니다. 철학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네. 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 되기 전에 네. 됐을 때 네. 그때 재판받고 감옥 갔거든요. 네. 정봉주 재판 누가 뒤에서 아. 조종했는지 양승태 대법원 2부 대법관 있을 때 제 재판이 2009년도에 거의 그러네요. 배당되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네요. 2011년 예.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저를 감옥에 보내잖아요. 제 재판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그거 들여다봐야 된다니까 그 파일 나오면 거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거기 있어요. 100% 예견하시는 있습니다. 겁니까? 그럼 100% 있어요. 좋습니다. 저기 딱 와요. 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해야 돼요. 끝났어요. 벌써인가요? 예. 아, 예. 한겨레 신문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세준님, 우리가 정치도 공부해야 합니다. 정봉주 정치쇼 듣고 공부해야 합니다. 다신 이런 일 없게 투표 잘합시다. 이태훈님, 요새 정치쇼 듣는 재매삽니다. 자, 하영 기자님 감사하고요. 저는 2부 언니 뉴스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어디 갔어요? 없어졌는데. 언니 뉴스 여성의 시각 엄마 언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드렸습니다. 언니 뉴스 세 분 양지열 언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엄마 언니의 시각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할까요? 근데 MBC 잘 되고 있어요? 한번 되고 시선이 있습니다. 예, 무리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본인은 무리 없다고 생각하죠 늘. 아 그럼 저만 생각하면 되죠 뭐. 제가 중요하죠 뭐. 그럼 아니 듣는 사람들이 평이 좋아요. 그래요? 계속 쭉 가세요. 네. 누가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해주시던가요? 그러면 그 MBC 회사에 그렇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좀 전해주세요.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자 고란중앙일보 기자님 고란사에 해야 되는데 목이 안 좋아서. 안녕하세요. 예. 고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최민희 의원님 지금 재판 중이에요. 오늘 11시부터. 곧 재판이 정말 시작돼요. 억울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1심에서 200만 원 받았어요. 선거법. 그 유지가 되면 안 되는데 오늘 선고예요. 유지 안 될 것 같아요. 자 대신 땜빵 전문 아닌데 엉겹결 땜빵. 엉땜빵. 김진애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위원이고요. 예. 제가 언니 뉴스는 제가 솔직히 이 정치쇼 중에 예. 가장 즐겨 듣는 코너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영광입니다. 최민희 의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죄 받으실 거고요. 제가 잘해 놓겠습니다. 아니 무죄는 못 받아도 네. 한 80만 원만 80만 받아도 원, 돼요. 100만 원 이하면 되는 거니까. 예. 네. 한 99만 원 받았으면 좋겠어. 약으로.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양지열 변호사님. 예. 200이면 20에서 한 8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아니 기왕이면 무죄 받으셔야죠. 아, 무죄. 예, 예.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제 선거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예. 100만 원 밑으로 떨어져라고 이제 김 박사님이 농담을 하셨지만 무죄 나오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 그래도? 1심에서는 예. 재판 전략이 유무죄 무죄 투쟁으로 가다가 2심에서는 양형 투쟁으로 가잖아요. 그런 경향이 좀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하면 예. 되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최 의원님 재판 과정을 보질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반성하는 태도만 보여도 절반 밑으로 많이 깎아주는 게 일반적이니까. 사실. 예. 알겠습니다. 7323님 60대 택시 아줌마입니다. 정치쇼 듣는 시간만 기다리며 살아요. 김경님 김진애 박사님 반가워요. 너무 좋아요. 원래 김진애 박사님은 4대강
그 전도사였었는데. 아 전도사가 아니라 참네. 반대가 생략됐잖아요. 반대. 아니 이 양반들이 그냥 MC를 죽이려고 그래. 아니 김 박사님 명예가 나 누군가다 저를 소개할 때 4대강 전문가라고 소개를 하니까 미치겠어요. 정말. 4대강 반대 전문가. 4대강 전문가는 저쪽에 있지 MB. 근데 나 그러니까 4대강 진실 전문가라고 그러더라고. 4대강 진실. 그거 좋네요. 진실 전문가. 반대가 아니라 진실. 예. 반대라고 4대강 반대라고. 4대강 폐폭 전문가. 자, 첫 번째 뉴스. 네. 만사형통 이상득 전 의원까지. 네. 클라스 10반 난리 났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는 이상득 전 의원의 형이죠, 친형이죠, 의원의 여의도 사무실하고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제 사무실에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같은 걸 가지고 갔는데, 좀 이상하죠. 1억 원 가량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형님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막 늘어나네. 돈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 비교를 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 받아서 본인 최측근들만 나눠 썼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돈이 막 이상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받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검찰이 보고 있고, 예. 또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 왜 받았냐라는 얘기가 당시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에 예. 인도네시아 그 대통령 방한에 있었을 때 호텔 이렇게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걸렸죠. 들어갔다가 걸렸잖아요, 2명이. 도청 경찰이 청소 경찰다가. 아줌마한테 걸리셨죠. 그런 창피한 일이 벌어지던 시점이었는데, 혹시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건넨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좀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참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사실 이 얘기를 국정원에서 돈이 나갔다는 얘기를 많이 털어놓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기조실장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결시켜준 사람이 사실은 이상득 전 의원이거든요. 원래 이상득 전 의원 쪽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재계 인물이었지 어떻게 보면 국정원과 인연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예산을 주물러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뢰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천을 했고, 그래서 국정원 기조실장을 맡았던 인물이. 서울시장 시절에 세종문화회관장까지 하지 않았나요? 네, 김성? 그렇죠. 예. 그랬죠. 그게 이제 그렇게 연결됐던 게 사실은 이제 이상득 전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기조실장이 지금 입을 열고 불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추천해 준 사람에 대해서까지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이. 그럼 뭔가 상당한 내용을 또 파악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하고, 또 하나 또 봐야 될 거는 다스의 대주주잖아요. 이상득 전 의원이. 이상은이죠. 그건. 이상은. 혼돈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제 이상득 의원에 관해서도 잠깐 소개하신 것처럼 만사형통 큰형님이었는데, 그리고 정치로 입문시킨 사람도 사실 큰형님이었는데, 이분을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랬답니다. 비가 많이 온다. 비가 많이 온다. 네. 그 친구에서 봤던 얘기인데, 그런 말 했던 사람이 친구에서는 영화 말 끝 무렵에 별로 안 좋은 결과를 끝났는데. 또 그렇게까지 연결하셨어요. 자, 김재현 의원님, 네. 18대 때 이상득 의원과 함께 네, 같이 의정생활 있었죠. 했죠. 뭐 이렇게 부딪히는 일은 없었죠? 뭐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상득 의원 개인은 아니고 이상득 의원 아들이 예.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 지하철 9호선과 맥커리 그 연루에 대해서 제가 라디오 인터뷰하면서 명예훼손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명예훼손 고소당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상득 물론 무죄 받았죠. 그 의상득 그 의원의 의원 자제분, 아들이 아들. 맥쿼리 자산운용 대표였었거든요. 네네. 대표까지는 아니고 이제 임원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이제 거기가 그 이너서클에서 연루가 돼가지고 실제로 서울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그걸 땄고, 나중에 그 지하철 임금 인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냥 걸려가지고 제가 좀 고생 좀 했고요. 이상득 의원의 아들은 무슨 형이에요? 시형이. 거기도 이시형 아니야, 이지형이다. 이지형. 이명박 대통령의 이시형은 전 대통령 아들이 이시형. 여기가 그다음에 지형. 이상의 아들이 이동형. 네. 그다음에 여기가 지형. 네, 지형. 네. 그렇게 됐고. 족보를 캐고 그다음에 뭐 제가 또 하여튼 이상득 의원이 분명히 상황이고 만사형통이고 확실한, 당시에 워낙 영폴 라인들이 국회를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국토위는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토위에 여러 가지 국정감사 하다 보면은 하여튼 포항에 걸리는 일들이 이상득 의원이 뭐 가령 LH를 동원해서 거기에 뭐 프로젝트를 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또 국토위 같이 하셨잖아요. 그거 같이는 안 했고, 제가 이제 거기 영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장 할 때 제가 좀 이제 그때 좀 좀 시끄럽게 굴었으니까 아마 밉보였겠지. 근데 이제 이랬어요 분위기가. 난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을 해. 왜 우리가 스타워즈에 보면은 그 무서운 인물이 다스베이더잖아요. 근데 다스베이더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죠 왜? 아 다스베이더 스승 그 뒤에 위에 있는 사람 예, 황제 예. 엠퍼러라는 아, 사람. 예. 나는 그 사람은 뭐 딱 엠퍼러 같더라고. 아 이상득 씨만 보면 보면은 오. 왜냐하면 본회의장이나 이런 거에 키도 커요 이 오, 양반이. 근데 이 키도 양반이 커요. 딱 나오면은 일단 말을 거의 안 해. 눈으로만 이렇게 삭삭삭 하는 주변이 이렇게 싹 저기 하는 거 있잖아요. 오. 분위기가 막 이렇게 왜 있잖아 소름과 사악한 기운이 이렇게 막 번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 악의 포스가 아니 무슨- 아니 그런 포스 악의 포스가 느껴. 아니 그래서 제가 굉장히 뭐냐면 제가 18대 하면서 항상 신경이 쓰였던 게 이상한 위원의 그 악의 포스와 그다음에 그 박근혜 위원을 모시는 주변의 그 호위무사들이 난리치는 꼴. 뭐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하여튼 나는 그 악의 포스에 하여튼 밀리지는 않았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럼 저 박사님의 레아 공주 맞서 싸우는 꿈에서나마. 나 딴청하다 깜짝 놀랐어. 왜요? 맞서 싸우셨으니까. 그 저기 뭐야. 하여튼간에 포스가 대단한 양반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가족 얘기가 나오는데 네. 자 그다음에 희중 김희중 네. 씨 1부속실장이 어제는 우리가 주요하게 김윤옥 씨한테 돈이 직접 건네졌다. 네. 그러니까 이 부속실을 통하지 않고 관저에 직접 갖다 줬고 관저에 있는 행정관에게 전해줬다. 근데 행정관은 대질신문에서 난 받은 적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그럼 그럴 김희중은 거군요. 귀신을 갖다 줬다. 아니 행정관도 일부 돈을 받은 것 자체는 인정까지는 했어요. 인정했어요? 또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전달했다, 김희중 부속실장으로 또 받았다 이런 자세한 얘기는 아, 아니고 돈을 일부 그러니까 받았다.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환전한 달러를 봉투에 넣은 걸 받았다라는 얘기까지. 누구로부터도 얘기 안 하고요. 그것까지 지금 제가 아마 그게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맞나? 청와대 일부속 실장이 거의 택배원 수준이네. 누가 준지 몰라요 그냥 돈 주고 가면. 근데 김우정 비서실장이 계속해서 뭐 정도원 전 의원에 따르면 예. 사실은 김백준 총무기획관보다도 더 옆에서 오랫동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셨으니까 아, 사실은 그거는요. 그 내용을 훨씬 더 잘한다라고 정 전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대백준 소희중. 아. 큰 돈은 백준이만 주고 그다음 작은 돈은 희중이만 줬다 그래갖고 근데 그래서 대백준 소희중. 근데 이제 김희중 부속실장 얘기를 제가 꺼낸 이유는 뭐냐면 김희중 비서실장이 그럼 왜 돌아서느냐를 얘기를 많이 했었을 때 네. 개인적인 어떤 좀 배신감. 신뢰가 배신감 이런 것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김희중 부서실장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내가 검찰에 가봤더니 워낙 증거 관계가 탄탄하게 쌓여 있어서 말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도 그 아까 지금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한 것도 사실 지금 시점에 사무실에서 뭘 찾겠다고 했겠느냐 이거는 확인 작업이다라는 게 좀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그 특활비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간인 사찰에 관련돼서 돈이 쓰여진 건 거의 확실한 것 같다 그랬는데 여기서 왜 이상득이 나오나? 이상득 의원하고 무슨 고리가 있어가지고 그러나? 그래서 지금 뭐 얘긴즉슨 특활비만이 아니라 다른 또 무슨 소스 돈이 나온 소스가 또 뭐가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예, 추측이고 이제 지금 김주성 이분이 사람들이 김주성을 그 저쪽 이제 보수 진영에서 얘기할 때 무슨 허접한 말단 직원처럼 얘기하고 이 말단 직원이 무슨 가족들과 무슨 관계가 있고 대통령하고 무슨 독대하냐 아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요 한화 이상득 있을 때 이분이 부회장 출신이에요. 부회장이 허접한 직업이에요? 그 세종문화회관 관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투탑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국정원장이 대통령에 직보하지 않거나 그럴 때 직원과 직보로 서수만 일대일 독대가 가능한 게 비일비재하게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조실장을 서로 계보가 좀 다른 사람을 네. 넣는 거거든요. 상호 견제하라고. 근데 보수 진영에서는 특히 뭐 저기 자유한국당에서 건방지게 기조실장이 어떻게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냐고. 그 건방진 기조실장이요 국정원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게 특수활동비 문제잖아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4천억에서 5천억인데 그 예산이 전부 특수활동비라는 딱 한 항목으로 묶여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다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기조실장. 기조실장이에요. 네. 4천억 주무르면은 건방진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요? 그리고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참여정부 마지막 법무장관이 국정원으로 가거든요. 그 2008년도에 국정원장을 하는데 참여정부 시절에 임명했으니까 쳐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쳐낸 장본인이 김주성 실장이에요. 국정원장은 목을 쳐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2010년 9월까지 하거든 김주성 실장이. 근데 청와대 검찰이 그 다음에 기조실장 모경만까지 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2010년 9월서부터 2012년까지 또 기조실장을 하거든요. 원래 정권 후반부에 더 극성을 부리거든. 돈이. Money is big. 참 근데 더러워. 여기- 구질구질하고 주작하고 입에 담. 우리 김진애 의원님 표정 보니까 진짜 더러움을 확 난 느꼈어. 정말 뭐냐면 이렇게 추잡스럽다는 느낌이 뭐냐면은요. 난 박근혜 때도 그랬어요. 나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어디다 갖다 주라 지시는 했을 줄 알았어.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설마 직접. 자기가 직접 손을 대지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거 뭐 관저 앞에다까지 문 앞에까지 갖다 놨습니다. 이거는 뭐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관저로 들어갔다고 그러잖아. 왜냐면 정말 그리고 더러워. 옷값 내고. 더러워. 아니 근데 정말. 이걸 보면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라는 게 제 목소리가 더럽다는 뜻은 아니죠. 그냥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쓴 것 같다는 생각밖에 그러니까 안 이번이 들어요. 아직은 원래 의혹 그랬던 건지 단계지만 진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더 상황이 더 심각했던 게 아니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은 철저하게 자기 개인 용도 아니면 자기 측근 관리용으로 일부만 직접 받아서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는 형이라든가 아니면 누가 참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직접 받아서 집행한 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럼 김진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전달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글자 그대로 지금 고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쌈짓돈처럼 그냥 네. 가져다 썼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박근혜 의원은 기껏해야 어저께 나온 무슨 뭐 자기 자문 의사들한테 자문형 1억 의사들한테 정도. 1억 정도 내려 보냈다 뭐 이러는 거 같은 것도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얘기를 보면은 입막음용으로 썼다는 그 공작비로 썼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특수공작비 맞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규모나 활용하는 방식 자체가 훨씬 더 조직적이고 조금 더 음모적이고 좀 그렇게 아니 보입니다. 어제 그 SNS를 봤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렸어요. 국정원 특활비 검찰 포토라인 순서로 쭉 쓴 거예요. 신학수 전 총무비서관, 권재진 전 민정수석, 이상득 MB형, 김윤옥님 각하 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발칙한 추정과 상상을 해봅니다. 이건 올린 사람이 여기 이름이 있어요. 정봉주. 그런데 목욕만까지 가면 이거 심각. 그리고 이게 금맥을 캐는 것 같아요, 의원님. 네. 점점 돈이 커져.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4개월 전에 제보 받았을 때는요. 네. 수십억 단위였었어요. 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보 받은 그 내용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해외로 갑니다. 아. 아니, 제보 받은 내용에 따르면. 근데 해외로 가는 거 순간에 그래서 그다음에 저 김희중 씨가 검찰에 들어가니까 워낙 탄탄하게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거 네. 탄탄하게 갖고 있다 그랬는데 김희중 씨도 그러고 김주성 씨 같은 경우도 국고 손실죄거든요. 이게 자기가 빼돌렸으면 국고 손실죄가 무지하게 큰 형이에요. 10년 이상이 가능하죠.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10년 이상의 무기징역이에요. 예? 그럼 그거를 그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내가 한 방법은 게 아니다. 그러면 본인이 누군가의 지시를 누군가의 하는 지시에 거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빼왔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아니 없는 뭐 빼온 게 상황이죠. 아니라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난 집행했다. 어. 이게 특별 활동인 줄 알았다. 왜? 그분이 지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나가야 되거든. 그 이참에 그 특수활동비라는 거 좀 어떻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근데 그건 특수활동비라는 있지. 용어 자체가 사실은 법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정원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이라는 걸 하긴 해요. 네. 근데 지금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한 19개 기관에서 이 돈을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뭐라고 딱히 그 통제를 받기 싫을 때 그 돈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내부에 기록은 다 남기게 돼 있고 내부에서 저기를 하게 돼 있으니까. 내부에 지금 이제 네.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이제 기조실장들은 본인들의 옛날에는 본인들 관리용으로 기조를 했던 거지 그걸 국회에 들고 가서 감독받지도 않는 영수도 글쎄 거거든요. 말이에요. 영수도 필요가 없고 그렇습니까? 그 돈이 아까 제가 지적한 게 이거예요. 다른 부서들은 그나마 정상적인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아주 일부 검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밥값이라도 들 때가
있거든요. 예산으로 정식으로 통과받기는 어렵더라도. 근데 국정원은 그냥 4천억 5천억 원이 특수활동비라니까요.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알아서 배분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국회에서도 법을 바꿔서 네. 필요한 부분을 인정을 감사할 수 하더라도 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아니 국정원 직원들도 하다못해 사무실에서 뭐 모자란다. 갑자기 왜 모자? 제가 김진애 박사님 보고 있다 모자가 떠올랐는데 제가 딱 그냥 짜줄게. 책상 사고 컴퓨터 여기에 사고 툭갈비 안 쓰셔도 돼. 이거는 그런 예산은 투명하게 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감사도 받을 수 있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면 되거든요. 비공개로. 그리고 1급이나 2급 비밀로 클래스파이 해갖고 딱 분류해갖고 이거 공개하는 사람 법적 처벌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어쨌든 감사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는 안 됐었다는 거죠. 그건 그렇죠. 통째로 안 안 돼 있었죠. 했다는 거죠. 예. 자, 김진호 박사님 오셨으니 요즘 MIT예요? 인지하셨어. 예. 우리 좀 미트볼 뭐 고기만 생각했지 이게 MIT 도시계획학 박사. 네, 네. 그럼 몇 년 계셨어요 미국에? 미국에 7년 있었습니다. 석사하고 박사하고 유일한 있었습니다. 여성 박사시라고. 아이 그렇지 않아요. 누가 아니, 거짓말 한국 사람 자꾸 해. 중에. 가짜 뉴스야 그거. 한국 사람 그것도 중에. 가짜 뉴스야. 그래요? 이러시잖아요. 아니, 이것도 가짜야. 이거 아니세요? 아니 스스로 모든 걸 다 부인하세요. 아니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가짜 MIT 뉴스 나온 거는 확실해. 가짜 뉴스가 맞아요. 이 뉴스를 우리가 가짜. 그러니까 MIT 박사라는 건 확실합니다. 네. 네. 가짜 박사는 아닙니다. 진짜 박사 도시계획학. 네. 한때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적은 없었고 꿈은 좀 있었죠.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럼 저기 지금 박원순 시장 잘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저기 하자면 저는 사실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부터 예. 내가 꼭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이 워낙 저하고 노선도 좀 비슷한 데 있고 우리 심이 그리고 걸려요. 워낙 자꾸 얘기하면. 네. 알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맞춤형 이슈를 가져오셨네요. 전공. 글쎄 이게 이제 요새 그저께 국토부가 발표를 하는 바람에 이제 어저께부터 굉장히 이게 난리죠. 뜨거워졌는데,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이라는 게 지난 5년 동안 유예가 유예됐어요. 됐어요. 2013년부터 유예가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동안에 이제 한 번에 걸쳐서 연장을 해가지고 거의 6년 동안을 유예를 했습니다. 법은 언제 통과됐어요? 법은 2006년이니까 정몽준 의원이 하셨을 걸. 그랬어요. 그랬을 그래가지고 예. 유예가 됐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이거를 이제부터는 시행하는 시행을 거죠.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이 재건축이 이제 끝날라고 그러면은 확실하게 그냥 관리 처분 인가 계획까지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까지 받느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게 바로 이 초과 이익에 대해서 분담을 안 하려고. 그 작년까지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요번에 이제 이게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국토부에서 이제 말하자면 추정이 되는 이익 부담금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낸 거예요. 추정금을 냈는데 그게 냈는데? 평균 3억 5천쯤 되고 예, 많은 최고. 경우에는 의원님. 한 8억쯤 된다. 8억쯤 된다. 근데 그 이후에 네. 광고 듣고 가면 안 될까? 그럼요. 광고는 자, 돈이니까.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언니 뉴스 양절 변호사님, 고란중앙일보 기자님, 그리고 김진애 MIT 도시계획학 박사 출신의 전직 의원님. 네. 예.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6417님, 봉도사님, 도봉동 봉제공장 해피걸입니다. 사장님 정교선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저 혹시 훌륭해져 다. 자, 정교선 사장님 화이팅! 아자아자 가즈아! 한동현님, 김진아 박사님 팬입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끝날 땐 안녕하면서 인사하실 거죠? 예, 그럼 최민희 의원님은 어디 가죠? 최민희 의원님도 먹고 살아야죠. 1686 김진아 박사님, 양 변호사님, 고란 기자님, 봉도사님 모두 너무 좋아요. 자, 초과이익 환수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걸 예측해가지고 발표해 주는 거를 국토부가 하는 바람에 예. 그 평균 3억 5천이다. 많은 데는 한 8억까지도 된다. 김진애 의원님 이렇게 얘기를 아주 했으니까. 그 궁금한
원점적 질문. 네. 초과 이익 환수제란 뭐죠? 이건 뭐냐면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예. 통상적으로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다시 짓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한 5층에서 막 25층, 30층 이렇게 지으니까 수익이 남네. 엄청나게 수익이 남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익이 나면서 주변의 아파트 값이나 집값을 막 끌어올리는 이런 또 부작용도 있어요. 부동산 투기 붐에 네, 원점이 원흉이 되는.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좀 공공으로 환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조홍도사님께서 참가를 하셔가지고 2006년에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법은 좋은 법이네요. 법원이 이제 상당히 공익적인 법이죠. 예.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적용을 한 3, 4년 하다가 기껏해 이거 적용된 단지가 6개인가밖에 안 돼요. 6개밖에 안 되고. 그때 당시에.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거를 갖다가 유예시키기로 했어. 3년을 유예시키기로 했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3년을 유예시키기로 해서 지난 6년 동안 이게 적용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말까지 올해 1월부터는 이 초과 이익 환수제가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인 가격을 받기 위해서 꽤 난리를 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솔직히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뭐 있지 않습니까? 뭐 해놓은 많은 것들을 지금 이제 뒤처리를 하느라고 무지무지 힘든데. 쌓아놓은. 아, 네. 근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저는 이걸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이따 이제 강남 집값 상승 얘기도 하겠지만 이것도 아파트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그게 사실은 재건축 때문에 올라가는 급등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재건축이거든요. 작년 말에 너무 많은 게 쏟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올라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정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강남 집값은 사실 그거 하나로 봐도 아무 문제 아니 맨하탄의 집값 오른다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강남에서 집값이 오르면 이게 용산, 뭐 마포, 뭐 목동 이렇게 가면서 그다음에 주변 집값을 오르게 한단 말이죠. 부산 센텀도 올라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의 원흉이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풀어놓은 거 이거 유예시킨 것뿐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재건축에 워낙 40년 이상을 재건축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걸 30년으로 낮춰놨었거든요. 완화를 해놨었거든요. 그걸 다시 30년 이것도 다시 40년으로 하는 거를 아직 백도는 안 했고 백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검토를 예정이다.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시장을 굉장히 이제 마지막 들뜨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뭐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는 거는 정말 3억 5천이라 된단 말이야. 어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초과 이익 환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다 위헌 소송하겠다는 사람도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러는데 근데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제가 너무 이거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너무 길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미가 없어질 아니, 수가 있어. 전문가시니까 아니 오히려 그래도 그런데요. 제가 이런 거예요. 뉴타운 할 때 제가 사실은 18대 국회의원 할 때 4대강만 한 게 아니라 뉴타운 출구 전략 법을 만들기 위해서 죽을 똥을 쌌어요 정말. 왜냐하면은 뉴타운 그때 얼마나 문제가 됐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분당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헌집 주면 새집 지어주는 줄 알았더니 자기 분당은 엄청 내가 올랐잖아요. 1억도 내야 되고 2억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재개발하면 안 되겠다. 그건 재개발이었어요. 그래서 그 출구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국회에서 또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이 해서 겨우겨우 그 출구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근데 지금은 이제 힘들 건 없습니다. 하도 이제 시장에서 난리치는 사람들이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 6, 7만 가구 됩니다. 여기 지금 30년에서 40년 사이에 걸려져 있는 사람들이 뭐 전체를 다 하면 한 20만 가구 될 텐데 이 가구를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여론을 들쑤시면서 뭐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 악순환을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초과이익 환수제 만들고 재건축 40년 만들었으면 그냥 계속해서 거기서 갔으면 되는 걸 갖다가 유예하고 또 30년으로 낮추고 이러는 바람에 흐트러진 거거든요. 정상으로 가야 되고 왜 이러냐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30년 지나서 40년 넘어간 게 이제 몇 개 뭐 한 20만 가구 된다고 그러지만 조금 있으면은요 뭐까지 나오냐면 지금은 잠실 뭐 송파에 있는 거 몇 개 뭐 압구정 현대 뭐 이런 거지만 조금 있으면 목동
조금 있으면 분당.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여기 다 나오죠. 뭐 3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맨날 그거 올리고 살아야 되냐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올리면은 거기 사는 사람들도 불안한 거예요. 야 이거 계속 뭐 조금 있으면 팔고 나가야 돼? 아 그럼 왜 우리는 언제 왜 리모델링을 왜 못하냐고요. 그리고 뭐 농민이 나온다 그러면 아니 관 고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이거 이렇게 자원 낭비하면서 우리 전체를 맞아요. 불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초과이익 환수제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반발이 거세고 네.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런 반발은 있지만 해야 된다. 했어야 된다 이미. 뭐 이미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제 위헌도 다만 아니 위헌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벌써 한 3개 단지에서 이미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3, 4년 동안 결정이 안 헌법재판소 결정을 안 한 거죠. 이번에 들어가면 이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결정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기 합헌 결정 나온 것도 있으니까 이건 그 뭐 따져봐야 되는 거죠. 94년도에 토지 초과 이득세라고 이 재건축은 아니지만 비슷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합헌 결정을 내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그 지금 이제 거기 단지에서 문제 제기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음. 초과이익 환수제는 자체는 찬성하는데 법적으로는 그때는 뭐가 있냐면 국가가 도로를 뚫어준다든가 국가가 대규모 어떤 그렇죠. 설비를 했었을 때 기간 산업을 해주는. 덩달아서 내가 얻은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이익 환수하는 게 합헌이라고 했는데 재건축은 어쨌든 내 땅, 내 소유 건물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미실현 이익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이게 법으로 따질 때 항상 이런 게 문제가 돼요. 분명히 그냥 집값이 오른 건 사실인데 사실인데 내 손에 아직 쥐어진 그 돈이 시장에만 없는데 시장에서 호가지 네. 내 손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니까 여기에 내가 세금을 나중에 매기는 게 팔면은 맞느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내야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또 값이 떨어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요. 네. 초과이익 환수제 하는 게 실질적으로 공익적으로 세금을 걷겠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불필요하게 자꾸 재건축하지 말고 아 사실은 리모델링해서 이제 제일 써라. 그겁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해서 이거 써라 하는 이런 게 얘기 아니에요?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전체의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예. 게 지금 뭐 100%가 올라간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이제는 뭐 무작정 지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고 한편에서 공공임대주택도 지어야 되고 뭐 등등의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꾸 시장 교란을 일으키는 재건축이 이 있으니. 돌연변이적인 이 재건축들 예. 특히 강남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걸 시장 교란하는 거는 이건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얻는 거는 이건 문제 있지 않느냐. 가령 예컨대 어저께 정말 국토부에서 발표한 대로 어떤 단지에서는 이번에 20개 단지를 그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건데 어떤 단지는 8억쯤 나온대요. 8억이면 실제로는 16억쯤 그게 한 50% 되거든요. 그러니까 16억쯤 초과 이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럼 로또가 당선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난단 말이지. 국토부가 무슨 산정 근거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했더니 최고 8억이 나오는 단지가 있었다는 뭐 건데 저는 추측은 됩니다. 이게- 발표를 안 했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이 초과이익 환수제가 최고 그 이익금의 50%거든요. 예. 그럼 8억이 나왔다는 의미는 1억 1천만 원이 넣으면 최고 50%인데 16억이 이득이란 얘기거든요. 예. 그럼 이제 8억을 낸다 여기에만 딱 꽂혀 있는데 다시 말하면 8억은 내가 이익을 얻는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걸 팔 때 내는 거 아니에요. 안 팔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들어갈 때 냅니다. 네. 자기가 그걸 아, 취득을 할 때 마지막에 취득할 내가 때. 취득을 할 때 내야 되는 거니까 오. 여태까지는 그걸 이제 대개 매몰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보통 기껏해야 뭐 한 몇천만 원 나왔어요. 예. 여태까지 6개 사례를 보면은 그럼 그것도 안 내셨지만 그거 내면은 대개 집값이 더 많이 올라 있으니까 그 정도는 그냥 세금으로 치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몇 억쯤 된다 그러면은 고민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가 아까 뉴타운도 얘기했지만 뉴타운의 자기 분담금이 2억 넘어가고 3억 되고 막 이런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안 하죠. 이거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재건축도 이런 좀 어느 만큼의 억제 장치가 있어야 우리 전체에 네, 무분별하게 하지 않는다. 무분별하게 하지 않고 이거를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생각하게 된다라고 그리고 시장을 너무 교란시키지 않을 수가 있다. 질문. 네. 그런데 자 내가 이제 재건축해갖고 들어가요. 네. 들어가는데 재건축 들어가는 비용도 좀 있고 이사 비용 등등 했고 없는데 새로운 지출이 생겼던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또 들어가는데 네.
내가 그 정도 세금을 낼 생돈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요. 그건 너무 궁금한데. 이게 또 더 중요한 게 그런 사람들보다는 예. 되게 새로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거기서도 왜 뉴타운 할 때 자기 왜 그렇죠. 있는데 하는 사람이 10% 20%밖에 안 된다고 외부에서 그러잖아요. 들어오는 게 70%가 넘는데 남은 딴 사람들이 딴 돈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를 감당을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게 정책적인 건데 이렇게 딱 규정을 정해놓고 나니까 일종의 피해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도 몇 가지 이제 예외를 계속 이렇게 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문제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게 뭐 많진 않겠지만 40년을 거기서 그냥 사신 할아버지인 거예요. 이분은 그냥 거기서 그냥 살았는데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했는데 분담을 내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는 거죠.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네, 네.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팔고 나가면 되잖아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40년 자기 거의 그렇죠. 경제공동체 내가 하고 살았는데. 저소득층이 사는 거나 나랑 다를 게 뭐 있냐. 나도 내가 살던 동네에 살고 싶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라고 그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도 거기 있는 조기 거죠. 축구에 네. 거기 배드민턴 맞아요. 그런 이제 케이스가 있는 거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이게 환수금을 산정을 하는데 이게 조합원별로 언제 들어갔냐 시점에 따라서 내가 얻는 이득이 16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2억밖에 못 얻을 수도 있고 하거든요. 아 그거는 계산하는 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계산하는 그- 식이 있어서 그렇죠. 다 저는 일괄되게 이제 일괄되게 좀 파고 내는 건 아니지. 세부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 예전에 우리가 종부세 문제도 그런 거를 좀 세련되게 하질 못해서 네, 여러 가지 좀 정교하게 있었는데 짰으면 이번엔 조금 좋겠어요. 정교하게 짤 필요가 있습니다. 김은미 장관님 컨투. 근데요 이거는요 김은미 한 가지 장관님 뭐냐면 법제도 그렇지만 사실 이거는 지금 국토부를 탓할 일이 아니에요. 국토부는 그냥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국토부는요, 솔직히 이거 재건축 초과 이득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미리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걸 조금 미리 알려준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하도 또 들썩이니까 알려준 건데, 그러니까 그게 한 6개월 뒤에는 꼭 알려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있을 일을 미리 김현미 장관이 좀 이제 재건축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이 되니까 뭐 그렇죠. 미리 얘기한 거죠. 알려줘서 재건 네. 무작정 재건축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거 그럼요. 아니에요? 제가 저거 하는 거는 저는 주민들보다도 이런 거 할 때는 솔직히는 언론하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 하여튼간에 부동산에 달려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이 항상 이 부동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항상 대형 건설사 시행사들 일거리 만들어 주느라고 정책을 자꾸 홀드하고 또 만들고 또 풀어주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정말. 지금 이 부동산 네. 초과 이익 환수제도 네. 2013년부터 6년 동안 유예한 게 더 문제였었다. 그럼요. 그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점증적으로 들어오니까 네. 근데 느닷없이 정권 바뀌니까 이 정권의 실정인 것처럼 훅 들어오니까 글쎄 말이죠. 아니 하도 뉴스가 많아서 이제 묻혀서 그런 거지. 사실 알고 있는 다들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하는 게 지금 이제 40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속도 조절을 할 필요는 있어요. 작년에 재건축 물량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거 박근혜 초과 정부 이거, 예.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교란된 게 있거든. 알겠습니다. 네. 김진애 의원님 네. 너무 재밌는데 네. 고란 기자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럼. 사실 이거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도 이것도 강남 집값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강남 집값이 왜 비쌀까? 왜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한때 대치동에서 학원까지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학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수요 공급 뭐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프리미엄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제 공급 물량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그건 내년에 아니 뭐 30만 호예요. 지금도 모자라기도 모자라지만 강남은 모자라요. 강남은 모자라요. 모자라지만 프리미엄 때문에 많습니다. 네. 그리고 강남은 그 공급은 뭐 모자른 것도 있고 수요는 넘쳐나죠. 네. 그럼 그 수요가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가장 큰 수요는 바로 이 교육, 학군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군. 자사고와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특목고를 뭐냐면 없애니 강남 전입생이 그렇죠. 늘어났다. 이게 사실 그 자사고하고 외고 폐지 움직임이 났는데 이게 지금 뭐 하루 이틀 된 건 아니라 조희영 교육감이 2014년에 벌써 이렇게 자사고 외고를 이제 폐지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였고 실제로 그 보면은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제 자사고 외고 고등학교잖아요. 네. 그럼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그쪽에 있어야지
이걸 폐지하니까 강남에 있는 소위 8학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생이 다른 지역은 줄어드는데 강남만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자사고하고 외고가 없어지니까 강남에 있는 8학군에 있는 그렇죠. 일반고를 일반고가 가야지. 올라가고 그렇죠. 일반고의 수준이 높아지고 또 그쪽에는 학원 사교육 환경이 좋으니 그렇죠. 예전처럼 예전에 이제 방학이 끝날 무렵에 네. 막 방학이 시작할 무렵에 네. 전학하느라고 그쪽으로 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지난 한 달 사이에 강남 대치동, 역삼동, 개포동 일대 아파트 전세값이 1억이 올랐답니다. 그러면 이게 1억 말이죠. 한 달 사이에. 이게 정말 물고 물리는 일인 게 이게 진짜 투자갭 때문에 사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수요가 또 전세 수요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끼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2016년에 봤더니 강남하고 비강남권 초등학교별 학생 수 변화를 봤어요. 2015년 대비 2016년에 비강남권에는 5,445명이 줄었습니다. 되게 이게 그 왜냐하면 줄죠. 저출산이니까 자연히 줄게 돼 있어요. 근데 강남은 910명이 되래 늘었습니다. 이게 왜냐? 자사고 외고 폐지되니까 자사고 외고라고 하는 거는 8학군을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지역에 안 살아도 거기 그냥 가면 되거든요. 성적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게 폐지되면 그럼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강남에 안 살면 근처에 있는 학교가 강남의 8학군보다는 떨어진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 진학률이. 그래서 실제로 봤어요. 2017학년도 서울대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 10개의 고교 가운데 9개가 강남 3개구에 있었습니다. 강남 서초송. 딱 하나가 여기 목동에 있는 네. 양천구에 있는 고등학교가 딱 하나 있었고요. 네. 그 9개가 10개 중에 9개가 그랬는데 이 중에서 그 5개가 강남권에 위치한 자사고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어떤 고등학교를 봤더니 신입생이 나온 중학교를 따져보니까 80개 정도가 됐어요. 이게 강남권에 있는 자사고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그 우선 선발제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사고 외고는 일단 먼저 학생을 선발을 하고 그 지역에서 먼저 선발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을 외부에서 끌어오는 거죠. 그렇게 아니요.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사고 외고가 먼저 선발하면 다른 지역에 사는 학생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되면 가고 떨어지면 그냥 나중에는 일반고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선 선발 제도를 없애고 자사고와 일반고를 같은 날 선발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만약에 그 자사고 앞서서는 자사고에서 시험을 봐서 떨어지면 이제 일반고를 가는 거여서 만약에 자기가 자사고를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살면 됐었는데 이제 이게 같이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사고를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으로 그러면 올린다. 기왕이면 좋은 학교가 몰려 있는 강남으로 가자. 라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자사고 외고가 왜 이게 폐지를 하자라는 움직임이 나왔냐면 이게 고등학교를 서열화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서열이 돈으로 매겨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렇죠. 아니 일단 우선 선발 제도만 없어져도 자사고나 외고를 굳이 갈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 떨어지게 되면 더 안 좋은 학교로 가니까 맞아요. 처음부터 네. 그냥 자사고 외고 신청하지 않고 그냥 지역에 있는 좋은 학교를 그냥 간다. 좋은 그나마 학교. 괜찮다고 예,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강남 8학군에 몰려 있어, 강남 서초 송파에 몰려 있으니 그쪽으로 가고, 그렇죠. 그도 안 되면 목동으로 가고, 네. 그도 안 되면 분당으로 노원구에 가고. 있는 분당으로 가거나 노원구에 있는 은행사거리 쪽으로 또 가고, 그렇죠. 이런 데들이 대체로 학교도 좋지만 사교육 환경이 좋은 데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정부가 근데 이게 추진하는 우리 게 방송 듣는 분들이 난 몰랐는데 그쪽으로 이사 가야겠네. 이렇게 역으로 조장되진 않을까? 아니 그리고 실제로 이게 강남 뭐. 다 학원 알겠죠? 가면 강남이 학원 내려 그러니까 고취학 아동이나 네.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래서 학원에서 또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게 네. 빚을 내서라도 강남으로 가야 가야 된다. 된다. 이렇게 어. 말을 하고 나니까 강남 집값이 이제 더 오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아이러니인데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약간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비슷한 게 뭐냐면 이 고교 내신 성취 평가제 이거를 절대 평가제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평가 문제가 많아요. 이게 애들이 보면 내 친구를 내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얘를 밟고 올라서야지 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절대 평가는 모두 다 같이 공부를 해서 다 같이 90점을 맞았으면 다 90점이에요. 그래서 A 플러스 뭐 A, B 플러스 이런 그 학점제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근데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강남의 그간에는
야 강남에 가가지고 상대 평가를 해서 바닥을 깔아주느니 그냥 딴데 좋은데 일반인은 가서 내가 1등급 받으면 1등 받는 게 1등급 받으면 더 좋다. 근데 이제 지금 강남에 이랬는데. 가고 절대 평가하면은 다 그냥 90점 다 맞는 A 플러스를 받고 네. 받을 수 있으니. 근데 이제 또 무슨 문제가 되냐면 대학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야 변별력이 맞아요. 없으니 우리 맞아요. 본고사 부활할래. 글쎄 맞아요. 그 본고사 부활하면 해놓고 나니까 학원 좋은 또 강남으로 맞아요. 몰려. 맞아요. 이러니까 또 강남 집값이 오르는 거죠. 자 긴급 그러지 말고 저기 대치동 저기 벗어나게 다들 근사한 데 가셔가지고 예. 학원가를 지방에다 오지 근사한 걸 만드시는 게 제일 좋겠는데. 방송해야 그렇게 돼요. 되면은. 자 긴급 재난 문자 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9시 밤 9시 강원 수도권 등 중부 한파 경보를 내렸습니다. 노약자 외출 자제 건강 유의 동파 방지 화재 예방 등 피해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급 재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육 문제는 사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말 진짜 어려운데 문제가 이 교육 문제가 또 이 집값 문제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거라서 예.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잘 풀었으면 좋겠는데 국공립 대학을요. 국공립 대학을요. 뺑뺑이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예. 무슨 그 뭐 한국 1대학, 한국 2대학, 한국 3대학 이런 아니 식으로 사립학교는 해가지고. 많이 받든 말든 알아서 하고 네, 예. 그다음 국공립 대학을 전국을 통일시켜 갖고 원하는 지역에 2년씩 1년씩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교수들 회전시키고 그건 누가 반대해서 안 되는 줄 알아요? 서울대. 그렇죠. 서울대 예.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공립 대학 그 출신 학생들을 공무원이랑 공기관 뽑는데 우선 선발해 주면 돼요. 풀어야 그러니까 너무 될지. 이렇게 모처럼 나오셨는데 답답해 죽겠죠. 교육부 장관은 못 시키겠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정책이 나와도 이게 분명히 수월성 교육을 원하는 수요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말. 교육부 장관 안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애가 지금 커가고 있는데 저도 그냥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예. 저도 강남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거기 교통도 어디 막히고 사세요, 막히니까. 지금 현재 집 가까운 마포에 살고 있습니다. 회사 가까운. 그런데 저 친구 중에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는 친구가 있는데 마포에 사는 친구가 강남으로 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강남 못 가고 잠실 쪽 고민을 하고. 2470님 지방에서는 조금만 잘하면 서울로 가겠네 이러고 말하는데 대학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주세요. 공기업 지방으로 다 보냈잖아요.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최석현님 대치동 삽니다. 밤 10시면 교통 대란입니다. 아이들 데리러 온 부모들 학부모 덕분에 주정차 단속위원분들이 교통 정리하느라 정신없습니다. 2000년이라 20년 전에 제가 이 원흉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년 지난 다음 지금 사과드리겠습니다. 진짜 답이 없어요. 김경님 강남 학원이 잘 가르친다는 선입관 버려야 하는데 대치동에서 가르치던 선생님 지방 가면 실력은 똑같은데 점점점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의 학원 공포 마케팅과 부동산 업자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돼 있습니다. 뭐 언론도 연결돼 있고 예, 언론도 광고도 연결돼 연결돼 있고 광고 연결되어 있고 예를 들어 그 보수 언론지에서 네. 계속 부동산 정책 갖고 부동산 키워서 경제 활성화돼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광고의 대부분이 부동산과 부동산과 건설 큰 쪽에서 오니까 굿즈는 다 건설사에서 오기 그럼요. 때문에 그렇기 굿즈는 때문에 일본 그런 거예요. 말인데요. 그런가요? 큰 덩어리. 큰 덩어리는 그쪽에서 오기 때문에 이거 근데 하여튼 악순환을 좀 깨고 조금이라도 선순환 쪽으로 가게 하는 거를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그나마 그렇게 선순환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보세요. 부동산도 6년 동안 부동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6년 동안 유예했잖아요. 네. 댐 물을 막아놨던 게 터지니까 네. 뻥 그렇죠. 터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또 통일 문제, 남북 문제 보세요. 9년을 막아놨어. 그러니까 이 불통 정권 그 두기 오면서 나라가 절단이 거예요. 이게 정말 절단난 거. 이명박 전 정부 동안에 그 강남의 집값을 갖다 떠받치기 위해서 했던 일들, 금융 풀어준 거, 네, 거예요. 그게 풀어준 거. 지금 다 문제가 LTV, 일어나고 DTI 있잖아. 그거 다 그래갖고 아니 가계 대출 빚내서 늘어난 거. 집 사라 해갖고 글쎄 말이죠. 1,400조 가계 부채. 네, 맞아요. 그리고 전세 대출 해줘가지고 전세값은 또 올려놓고 뭐 이런 것도 근데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끝났네. 이 뉴스 교육과 하나씩 집 얘기 하고 나오면 끝났네. 정말. 아유 재밌었죠. 예. 자주 나오실 거예요? 아니 최민희 의원님 어떡할까요? 최민희 의원님의 오늘 향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 최민희 의원님도 먹고 살아야지.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자, 고맙습니다. 안녕. 예,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저는 4부 여의도 미신탑바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준 정치쇼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여의도 미신타파 심리분석의 달인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 네, 최명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비평, 시대비평, 뭐든지 비평 경희대 이태경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기분 나빠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소개하는 아니, 거예요. 오늘 보니까 최민기 원장님 이름이 정말 좋네요. 명기.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명기 무슨 명기죠? 방송 심력 걸리고 싶어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아니 있어? 정말 깜짝 놀랐. 나 모르고 있었어. 네. 제가 관용으로 받아들일게요. 넓은 마음으로. 아, TV 옛날 프로 있었잖아. 진기명기. 네, 진기명기. 그것도 제가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생분 성함이 진기세요? 그것도 제가 넓은 마음으로 야, 전부 용서, 우리 시대에 아니, 가장 이 교수님. 필요한 그 관용과 이 용서로. 교수님, 진기명님 진기가 형이죠. 어떻게 아니, 동생이야? 동생을 앞에 할 때도 있죠. 그래요? 네. 아, 그 영어에서는 제 남동생 이름이 앞으로 오니까. 예, 제 남동생 이름이 택민인데 택민 태광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무슨 관계가? 뭐 아무 죄송합니다. 자, 속보 떴습니다. 조윤선 블랙리스트 1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왔었는데요. 2심 징역 2년 180일 만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기존에 한 6개월쯤 살았으므로 앞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두 번째 징역은 지옥문을 들어가는 것보다 고통스럽다. 세 맞아요. 번째서부터 이제 인이박이 갖고 설설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겨울 추워요. 제가 듣기로는 예. 또 이 조현순 전 장관이 감옥 생활에 적응을 못한 걸로. 적응 못하죠. 유명하죠. 그래갖고 잠 못 자고 네. 새벽에 잠 못 자면서 계속 10분 단위, 5분 단위로 시간을 물어봤다라고 하는 네. 기사까지 나왔잖아요. 안타깝네요. 이건 이제 뭐 죄는 밉지만 또 사람 생각하고 그러게 되면 원래는 그런 짓을 안 했어야 되죠. 근데 서울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높죠. 서울구치소 소장님,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요. 혼것방에 놓주세요. 독방 못 삽니다. 이런 사람들. 그렇지. 예. 그럴 수 있을 것 평범한 같아요. 혼것방에 놓주면 좀 살아요. 아, 네. 혼것방 중에서도 이제 그 이른바 범털들이 들어온 경제방에 그렇죠, 놓으면은 그렇죠. 살 수 네.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건 지금 잘 적응 못하면 우리처럼 독한 사람들 그냥 사는데 독방 이런 분들은 좀 배려해서 왜냐하면 박모 전에 원내대표였던 분이 제가 면회 갔더니 네. 독방을 못 살아갖고 6개월 만에 홍고방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홍고방 살면서 좀 잘 적응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방이냐 홍고방이냐 하는 것은 대체로 교도소장 재량이기 때문에. 네. 자, 이태광 교수님 깨알 같은 징역은 어디서 사셨어요? 깨알 같은 조언이네요. 예, 좋은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살려줘야 되니까. 저는 징역 안 살았습니다. 며칠 살았다면서요? 그건 뭐 구치소죠. 아, 그래요? 근데 왜 저한테 징역 갔다 온 민주투사처럼 폼을 잡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 여기 민주투사도 아니죠. 어깨 딱 저런 얘기할 때 어깨 짐이 딱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는 386 세대 1987 영화 때문에 막 전부 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광파는데. 정언하시고 그러시는데 네. 슬펐어요. 왜냐면 제 친구들이 사실 좀 불의의 몇 학번이죠? 그걸로 많이 죽었으니까 86학번인데 군대에서 의문사로 많이 죽었죠. 특히 의문사도 많고요. 또 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 좀 저는 그 추억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민주투사님 이 말하면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 지금 그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가 다시 조명됐지만 제가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86년인가요? 86년에 8호 학번 서울대 이재호, 김세진 네. 징집 반대. 네네. 그다음 그 군사훈련 반대하면서 그 분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렇죠. 대학교 2학년 때. 야. 좀 안타깝지만 그분들 얘기도 영화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네. 사실은 그분들 영화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사실 이제 80년대를 서울대는 추모비가 보여주는 건데. 그 아크로폴리스 광장 추모비가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우리 기억에 사라지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그 지금 살아있는 분들이 저도 1987 갖고 광을 좀 팔았는데 광팔 좀 알아야겠네. 이태광 교수님. 과거의 회상은 예.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민주주의의 그런 거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데 너무 또 과거의 이야기를 또 가져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또 현재는 또 달라졌잖아요. 예. 특히 2030들 같은 경우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결국 좀 달라진 온도. 아하. 이것이 대표적으로 저는 북한에 대한 태도들도 지금 특히 통일에 대한 태도들도 많이 현송월로 달라졌잖아요. 들여다보는 북한의 지도층이다. 그래서 이거 현송월 씨가 지금 왔잖아요. 예, 이거 저희 관심 많아요. 그 현송월 씨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해. 저도 이제 북한에 대해 조금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좀 다른 이미지의 북한이 왔더라고요. 윤석열 씨를 통해서. 그래서 뭐 모란번 악당을 만들고 저기 뭐 김정은 새로 이제 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이러면서 북한이 변화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 제 친구들 같은 경우 평양 갔다 온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미국 친구들, 외국 친구들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걔네들이 제가 북한에 못 간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못 가는 거죠 북한에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고 그 막 새로 올라간 신시가지 우리처럼 자기들은 이제 강남, 평양의 강남이죠. 그런 걸 건설한 모습을 찍어서 보냈는데 상당히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국적이고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근데 현성월 씨가 내려와서 하는 행동들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감, 물론 뭐 그 안에는 불안감도 있겠지만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성월 씨가 뭐 기획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 뭐 올 때 보시면은 막 지금 뭐 들고 온 백이 얼마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보도들이 나왔는데 사실 좀 놀라운 거는 현성월 씨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한 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보도가 됐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현성월 씨가 누구고 또 어떤 뭐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그 자격으로 여기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둘러보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 다 추측만 있고 정확하게 누군지를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들이. 그런데 와서 이제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어떤 그 북한 파워 엘리트의 어떤 멘탈리티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죠. 그래서 상당히 저는 좀 흥미로워서 특히 그 걸어오는 모습이라든가 예. 굉장히 당당하게 걸어왔다든가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현성월 씨 정도 나이대에 있는 사회 지도층이 과연 있는가도 저는 사실 물음이고요. 현수는 나이가 몇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30대라는 설부터 해가 40대까지 있습니다.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설이 있는데 나이도 정확하게 지금 뭔지 모르고 있죠. 그리고 뭐 30대일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저도 30대로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72년생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72년생으로 지금 다시 또 정정이 되고 있던데 와서 했던 발언들도 되게 웃깁니다. 72년생 치고는 많이 어려 보이는데요. 그럼? 네, 저도 한 30대 중후반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일단 모란번 악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그게 단장이거든요. 예. 모란번 악단이 뭐냐면 10인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북한의 걸그룹이에요. 북한의 걸그룹이고 뭐 그중에 뭐 보천보 전자악단 이런 게 있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대에서 지금으로 치면 팝송 같은 것도 막 연주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땐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파격적인 의상으로 예. 무대 그 춤도 추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서구 문화와 또 어떤 적경지대가 굉장히 있고 예. 국제화가 되어 있는 그런 아하. 그 악단이죠. 예. 다른 악단하고 다르게. 그래서 어떤 많은 그 북한 전문가들이 이야기로는 모란번 악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북한의 변화를 보여준다라고 네. 과거에 이제 진단을 많이 했었죠. 저는 이 교수님 얘기에 많이 공감이 가는 게 특히 북한 관련된 정보에 있어서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도하고 싶은 그렇죠. 것만 보도하고 싶은 우리 보수 언론들의 태도에 먼저 문제가 있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2016년에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 당시 이제 봤더니 북한 과학자 거리 이른바 그게 강남이거든요. 그렇죠. 북한을 치면 평양에 과학자 거리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커피가 4,000원, 5,000원이란 얘기예요. 굉장히 비싸네요. 그렇죠. 그리고 스테이크가 5만 원에서 7만 네. 원이다. 파스타 집도 있고 예. 햄버거 집도 그래서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스테이크가 80불에서 한 100불 사이다. 80불에서 한 90불, 60불에서 80불 사이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60불에서 80불쯤 되는데 여기가 북한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강남의 한 지역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낄 정도로 네.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봐주면 종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난 그게 되게 웃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북한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데 북한의 종북은 현실을 보자 그러면 종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아니 종북은 명진 스님 한 분이면 좋게요. 종치고 북치는 건 명진 스님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발언을 만약에 90년대까지만 했다. 우리 국가법은 그럼 바로 다 이제 그럴까요? 국가법을 줄줄이 엮여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남북 회담을 하고 기자단이 처음에 왔었을 때 예.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80년대에 굉장히 당황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북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마치 방공 포스터에 악마처럼 묘사를 했었는데 얼굴이 피부가 빨갛고 뿔이 나 있고. 네. 그런데 막상 우리 기자단이 가서
찍으니까 그냥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다르게 얘기해 줘야 돼서 곤란을 겪은 게 있고 두 번째는 북한에는 빌딩이라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70년대 내내 가르쳤었는데 80년대에 이제 남북이 기자단이 왔다 그렇죠. 갔다 하면서 나온 걸 보니까 굉장히 높은 빌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독재 체제인 건 맞고 그러면 전체를 놓고 보면은 뒤떨어진 부분도 맞지만 어떤 의미에서 또 지나치게 현실과 다르게 방송에 나간다든가 인용이 된다든가 하는 점은 또 북한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할 기회를 갖다 놓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쪽에서는 얘기하거든요. 북한은 당장 2-3달이면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상당히 오래 갈 것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건데 그 과정 중에서도 균형 잡힌 걸 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뭔가 단단한 부분은 단단하다고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약한 부분은 약한 부분을 갖다 동시에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건데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균형 잡힌 생각을 하도록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고 그거를 또 정치권에서 이용하다가 보니까 그렇죠. 국민들은 한쪽으로 쫙 쏠렸다가 맞아요. 한쪽으로 쫙 쏠렸다가 하게 되면서 오히려 판단력을 갖다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이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이태강 교수님 영국에서 유학을 했으니 네. 영국에서 유학했던 장하준 교수 있잖아요. 네. 지금 장하준 교수도 계시죠? 예, 옥스퍼드 대학에 계신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케임브리지. 있습니다. 뭐 사다리 걷어차기 네. 그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80년대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자료를 보니까 코리아 그러고 인덱스가 인용된 게 이렇게 많더래요. 근데 그 인덱스 인용된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좋았었나? 근데 그때 인용된 게 보니까 다 북한의 경제 상황. 노스 코리아죠. 노스 코리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통계를 들여다봤더니 적어도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까지는 경제적으로도 대한민국보다 낫었다. 라고 하는 통계를 보고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방금 얘기하신 1980년을 갖다 어떤 경제가 다시 비약하게 경제의 차이가 나게 되는 분기점으로 보게 돼요. 아, 남북이? 네, 사실은 북한과도 그렇지만 우리는 옛날에 체코나 폴란드나 아니면 헝가리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인 줄 알면서 살았었어요. 70년대 내내. 70년대는 좋았죠. 60, 그러니까 70년대까지. 그 나라가 잘 살았는데 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헝가리나 체코가 우리보다 못 산다고 생각하면서 배웠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소련이나 동구권 국가가 우리보다 못 살아야지 이게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개방이 되고 알고 나니까 그 나라가 그 시절까지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체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살던 나라였지요. 헝가리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고 비슷하게 북한도 1970년대 중반까지는 훨씬 비교했을 때 개발이 잘된 부분, 계획적 개발이 잘된 부분이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조총련들이 그런 부분을 믿고 또 가서 또 슬픈 운명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였지요. 그 당시까지. 그러니까 이제 편견을 걷어내고 보시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만 가지고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일단 지금 김정은 나이가 지금 30대잖아요. 그리고 리설주 자기 부인 나이가 29, 20대예요. 그리고 여동생 김여정이 지금 31 그러니까 30대죠. 그리고 누나이자 또 이 김정일의 맏딸인 김설송이 있는데 4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송울도 지금 30대에서 40대 정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북한 권력의 핵심부예요. 이미 세대 전 세계적으로 파워 엘리트층이 가장 젊어요. 예. 국가를 이끌고 있는 그 정치인 중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30대 정치인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잘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치나 이런 건 아직까지 세대 교체가 안 됐거든요. 저 30대. 정신은 30대. 근데 여하튼 뭐 저는 뭐 이렇게 30대만 있어야 나머지 다 없애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지금 지도층이 젊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된다는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은. 예. 근데 저런 나라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그러면 지도층이 젊어진 나라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 뭐 이런 것들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뭐 그게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패션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모피를 입고 왔는데 그리고 그 패션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압구정당이나 청담동 네. 이런 데서 다녀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러나 그 패션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한쪽 면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
국민들은 저렇게 못 사는데 저렇게 입고 다녀도 되지라는 면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 패션을 보다가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의 개인적인 취향들은 서구지향적인 거예요. 어허. 그거면 이제 개방에 대한 신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 패션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에 이제 했을 때 네. 시계라든가 뭐라든가 영부인이 명품만 나타나면 난리가 나잖아요. 어허. 확실히 북한은 아직은 여론 통제가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제 국가니까. 그런데 이거. 인민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옷을 갖다 하더라도 아니 근데 어떤 데서 그거는 인민들이 한국도 신경도 쓰지 마찬가지예요. 않고 네. 통제도 가능한 어.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 패션도 확실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 북한 같아요. 실정은 좀 다 보여주고. 예를 아니 근데 들어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북한 특권층을 예. 보수들이 막 이렇게 비난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안 그렇나요? 한국은 제가 뭐 강남 가 보면은 예. 뭐 감히 꿈꿀 수 없는 그러니까 너무 천양기차잖아.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특권층이 없나? 그거 있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 언론에서 최 원장님 언론에서 북한에서 온 그 세터민들 이주민 그 대한민국으로 온 이 세터민들이 경우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잘 사는 나라인 줄 알고 왔더니 그렇죠. 잘 사는 사람들은 소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못 살고 양극화가 너무 심한 사회에서 북한보다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만나면 이런 거 보도하면 종북이죠. 큰일 나는 줄 알아. 왜냐면 이런 거 객관적으로 보도하면 왜 안 되죠? 이제 세터민은 진짜 되게 마음이 아픈 게 그럼 어렵게 살잖아요. 다들 내려와서. 세터민 분들은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란 걸 더해서 이민자의 서러움이 있어요. 이민자의.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 한국 사람이 이민을 가서 우리 이민 1세대가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동정심을 가지는데 세터민들이 이민자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적응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의외로 동정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민이 아닌 같은 민족의 국가니까 여기 옴으로 인해서 이사 온 건데 그냥. 이사 온 거고 무조건 어떤 이념을 버리고 이쪽에 적응하기 위한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거지 적응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순간 그게 불평불만으로 하면서 그러려고 하면은 왜 내려왔지라는 부당한 비난을 그분들이 받게 되는 게 있어요. 이태강 교수님 질문 있어요. 네. 북한의 노동신문 보면 조악하게 그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우리 여기서 이미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겼다고 나는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북한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체제적으로 이미 결판이 났는데 그렇죠. 다만 거기서 이제 핵무기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게 군사적으로 그런 그 비대칭 전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차이 말고는 우리나라 사람들 5천만 국민들에게 이제 북에서 가서 살래 남에서 살래 그러면 다 남에서 산다는 거 아니에요. 네. 심지어는 고종간첩들도 임무가 끝난 다음에 북으로 가라면 안 가고 도망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런데 노동신문을 우리가 우선 보면 안 되나요? 저는 노동신문을 떠나가지고 그냥 조선중앙통신을 네.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계속 중앙통- 보여주면 그게 바로 저는 북한에 대한 실상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의 자신감의 아무도 표현 동의하지 아니에요? 않을 거예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조선중앙통신을 보면 북한이 저런 나라면 가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걸 왜 우리가 보면 안 되죠? 근데 왜 오픈을 그러니까 안 그게 하죠? 참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네, 제가 항상 진짜. 주장하는 게 그냥 채널 하나 해가지고 계속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계 채널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 네. 전 세계 채널이. 근데 이제 오픈 못하는 거의 첫 번째는 오픈함으로써 그게 국내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되다가 보니까 만약에 어느 정권이든지 특히 진보 정권에서는 그거를 오픈한다는 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상징으로 다가서게 되는 그렇지. 거니까. 그런 다음에 또 그거를 오픈한다는 거는 결국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우리 정권이라든가 통일부가 동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픈했다는 것 자체를 그 내용에 동조하는 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려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송이님, 저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때 보니까 연식이 이미 이제 40 중후반 넘어갔죠. 초등학교라고 그러지 않은 거 봤더니. 저 국민학교 때 북한 어린애들 타가서에서 집단 육아하는 비정한 정치 체제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돌도 안 된 애들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잖아요. 한송이님이 이름도 그렇고 약간 종북 같기도 한데. 자, 어제 한 보수단체에서는 현성월이 서울로 오자마자 인공기로 불태웠는데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참 이게 이제 보수가 정말 과거 체제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네.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제 같았으면 차라리 거기서 반모피 시위를 했을 것 같아요.
진짜 보수단체 예. 머리가 좀 돌아갔으면 오. 못 삐고 들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보호단체처럼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 다 벗고 다 이렇게 벗고 모피 나체로 반모피 시위를 했으면은 동물을 살려주자. 훨씬 더 이러면서. 많이 이제 주의를 끌지 않았을까. 거기서 뭐 인공기를 태우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야, 황당무계한 좋은 거죠. 생각이 있어요. 그 보수 단체에 이태강 교수가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가 되는 거야 그냥. 저는 보수하고 생리가 안 맞습니다. 보수할 그래요? 게 없어요. 보수할 게. 전 보수주의자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보수는 BOSS 보수주의자. 저는 그래 지킬 게 별로 용꼬리보단 없어가지고. 뱀대가리가 좋다.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좋은 자세예요. 최민기 원장님 우리 둘이 제대로 정신병원에 가야 돼. 상담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아닙니다. 고객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상담 받을 애가 들이 왜 저기서 둘이 저러고 있나? 네, 저는 사실 공연 전에 이런 그 보수 단체의 이런 반응보다도 예. 제가 가장 관심을 두는 거는 공연 후에 반응이에요. 일단 그 공연의 내용과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공연 내용 중에 사전 검열 하자 그러면 싫어할 건데 거기서 그 북한 체제 우수성이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김일성, 김정은, 그 김정일 장군님, 위원장님의 위대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공연 딱 중지시켜야 돼요? 저는 뭐 그런 거 그렇게 사전 조율을 노골적으로 하겠죠? 노골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협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북한이 예를 들어서 저번에 북경 가가지고 이제 그 이 김정은이 제시한 그런 그대로 하지 않는다 이거 철수해 버렸잖아요. 그것도 현송으로 결정했잖아요. 예, 현송을 결정을 했는데 저는 그거하고는 사정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같은 민족이라고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현송월이 와서 이제 일방적으로 그냥 뭐 북경에 가서 우리가 초청받아가 공연한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공연이 중요한 거예요.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의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지가 북한의 태도가 어느 정도까지 유연한 시를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거예요. 공연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끝났어요, 두 분. 예, 우리는 오늘 끝나는 대로 최명기 원장한테 정신 감정 좀 받고요. 가야 되겠습니다. 상담 좀 해주세요. 네. 예, 자, 감사합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큰 불만을 표시했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민정수석이요? 예. 우 전 수석이 상고심이 조속히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그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병우 수석이 어떤 심경인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어떤 요청이 있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본인들이 분석해서 시행하려고 한 듯한 그런 문건이 드러난 거예요. 실제로 시행이 좀 됐습니다. 예를 들면요. 원세훈 전 원장 재판과 관련돼서 향후 결론의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상고심을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실제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어요. 전원합의체 회부했죠. 그리고 전원 합의로 예. 그 원전 원장에 대한 그 결정 예. 파기환송해서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죠. 하 기자님, 네, 이게요. 네, 이렇게 방송하면요. 듣는 분들이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렇네요. 자, 죄송합니다. 1심, 예. 2심 설명을 해줘야 돼요. 원세훈 원장이 네, 대선 때 댓글 국정원이 개입한 문제 때문에 그렇죠. 기소돼서 1심에서 선거법 유죄, 유죄 아니 나왔어요. 국정원법 유죄, 유죄, 선거법은 무죄. 유죄. 그러니까 그걸 보고 김동진 당시 성남시청에 있던 판사가 지록 위마 지록이 말을 말했죠. 보고 아니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했다. 네, 근데 2심에서 선거법도 유죄, 국정법도 유죄라는 네, 걸 설명을 해줘야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 전 수석이 그 법원 행정처에 2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예. 그런데 행정처에서는 1심과 달리 2심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이런 내용도 문건에 들어있거든요. 어허. 실제로 2심에서 유죄가 나옵니다. 그렇죠. 2심 판사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딱 가린 상태에서 그렇죠. 비밀스럽게 예. 그렇게 비밀로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예, 그게 비밀이 아니고요. 그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실제로 법원행정처는 상고심에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3심에서도 예. 이제 3심 이야기를 좀 하면은요. 3심에서도 이게 과연 우리가 무죄나 파기환송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스스로도 나타냅니다.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급적 전원합의체에서 원전 원장에 대해서 무죄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행정처는 스스로 논리적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대법에서 전원 합의체를 또 설명해 줘야죠. 그렇죠. 네. 대법은 4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네. 사건이 올라오면 1, 2, 3부 중에 배당돼서 결정을 하는데 네. 한 부에 3명의 판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법관이. 예. 근데 3명의 대법관이 이견이 있을 경우 그렇죠. 전원 합의체 13명이 하는 곳으로 회부하죠. 넘기고 예. 근데 전원 합의체로 넘기는 건이 많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이 각 부에서 끝나는데 청와대에선 전원 합의체로 넘겨줄 것을 요청했고 그렇죠. 그리고 대법원은 청와대 하청업체처럼 OEM. OEM처럼 예. 전원 합의체 넘겨서 예. 어떻게 결론이 났죠? 13대 0. 13대 0으로 예. 유무죄를 판단할 대법원에서 유무죄 판단하지도 않고 네. 유죄로 사용한 증거가 좀 이상하니 네. 증거를 좀 더 살펴봐라. 네. 예, 이거 보세요.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쏙쏙 되네 그러잖아요. 그냥 퉁퉁 넘어가면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거를. 내가 지금 목이 아프니까 혼자 얘기 좀 하라고. 워낙 전문가셔가지고요. 예. 예. 자 그래서 전원 좋습니다. 합의체에서 어떻게 예. 됐죠? 전원 합의체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증거 능력을 13대 0이라는 결론으로 파기해서 다시 예. 재판하도록 했고요. 그 재판이 네. 4년을 끌죠. 4년을 끕니다. 4년을 끌다가 가장 최근에 갖고 지난번에 3년형 나왔던 걸 뛰어넘어서 4년형이 됐죠. 왜? 촛불 이후에 재판이 진행됐으니까. 그렇죠. 제꾀에 제가 넘어간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촛불 혁명이 예. 이뤄놓은 게 이 그렇죠. 사법정의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세훈이 국정농단 네. 특히 국정원이 대선 댓글 개입해서 국민의 뇌를 조작하려고 했던 이 심각한 역사적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해서 그렇죠. 재판부를 쥐락펴락했고 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뜻을 받아갖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전체 재판을 조작하려 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감옥 가고 싶어? 싶어죠. 싶어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아니요. 감옥에 놓이죠. 네, 뭐 감옥 가고 싶어요. 그냥 바로 이런 분들한테 트랙을 줘야 돼요. 패스트 트랙. 바로 들어가게. 그 실제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였는데 이제 예산을 주물러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뢰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천을 했고 그래서 국정원 기조실장을 맡았던 인물이 서울시장 시절에 세종문화회관장까지 하지 않았나요? 네, 김성기? 그렇죠. 예. 그랬죠. 그게 이제 그렇게 연결됐던 게 사실은 이제 이상득 전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기조실장이 지금 입을 열고 불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추천해 준 사람에 대해서까지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이 그럼 뭔가 상당한 내용을 또 파악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하고 또 하나 또 봐야 될 거는 다스의 대주주잖아요. 이상득 전 의원이. 이상은이죠. 그건. 이상은 혼돈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제 이상득 의원에 관해서도 잠깐 소개하신 것처럼 만사형통 큰형님이었는데 그리고 정치로 입문시킨 사람도 사실 큰형님이었는데 이분을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랬답니다. 비가 많이 온다. 비가 많이 온다. 네. 그 친구에서 봤던 얘기인데 그런 말 했던 사람이 친구에서는 영화 끝 무렵에 별로 안 좋은 결과를 끝났는데. 또 그렇게까지 연결하셨어요. 자 김재현 의원님 네. 18대 때 이상득 의원과 네, 함께 같이 의정생활 있었죠. 했죠. 뭐 이렇게 부딪히는 일은 없었죠? 뭐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상득 의원 개인은 아니고 이상득 의원 아들이 예.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 지하철 9호선과 맥커리 그 연루에 대해서 제가 라디오 인터뷰하면서 명예훼손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명예훼손 고소당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됐어요? 물론 무죄 받았죠. 그 의상득 그 의원의 의원 자제분, 아들이 아들. 맥쿼리 자산운용 대표였었거든요. 네. 대표까지는 아니고 이제 임원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이제 거기가 그 이너서클에서
저기 연루가 돼가지고 실제로 서울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그걸 땄고 나중에 그 지하철 저기 임금 인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냥 걸려가지고 제가 좀 고생 좀 했고요. 이상득 의원의 아들은 무슨 형이에요? 이시형 시형이 아 거기도 이시형 아니야, 맞아. 이지형이다. 이지형. 이지형. 이명박 대통령의 이시형은 전 대통령의 아들이 아들이요. 이시형. 여기가 그다음에 지형. 이상의 아들이 이동형. 네. 그다음에 여기가 지형. 예, 네, 네. 지형. 네. 그렇게 돼서 족보를 캐고 있는 그다음에 뭐 제가 또 저기 뭐야 아니 하여튼 이상득 위원이 분명히 상황이고 만사형통이고 확실한 당시에 워낙 영폴 라인들이 국회를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국토위는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토위에 여러 가지 국정감사 하다 보면은 하여튼 저기 포항에 걸리는 일들이 이상득 위원이 뭐 가령 LH를 동원해서 거기에 뭐 프로젝트를 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또 국토위 같이 하셨잖아요. 그거 같이는 안 했고 제가 이제 거기 영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위원장 할 때 제가 좀 이제 그때 좀 시끄럽게 굴었으니까 아마 밑보였겠지. 근데 이제 이랬어요 분위기가. 난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을 해. 왜 우리가 스타워즈에 보면은 그 무서운 인물이 다스베이더잖아요. 근데 다스베이더보다 더 무서운 사람 있죠 왜? 아 다스베이더 스승 그 뒤에 위에 있는 사람 예, 황제 엠퍼러라는 사람. 예. 나는 그 사람은 뭐 딱 엠퍼러 같더라고. 아 이상득 씨만 보면 보면은 오. 왜냐하면 본회의장이나 이런 거에 키도 커요 이 오, 양반이. 근데 이 키도 양반이 커요. 딱 나오면은 일단 발을 거의 안 해. 눈으로만 이렇게 싹싹싹 하는 주변이 이렇게 싹 저기 하는 거 있잖아요. 분위기가 막 이렇게 왜 있잖아 소름과 사악한 기운이 이렇게 막 번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 악의 포스가 아니 그렇게- 아니 그런 포스 악의 포스가 느껴요. 아니 그래서 제가 굉장히 뭐냐면 제가 18대 하면서 항상 신경이 쓰였던 게 이상한 위원의 그 악의 포스와 그다음에 그 박근혜 위원을 모시는 주변에 그 호위무사들이 난리치는 꼴 그 뭐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나는 그 악의 포스에 하여튼 밀리지는 않았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럼 저 박사님의 레아 공주 맞서 싸움 꿈에서나마. 난 처음에 깜짝 놀랐어. 왜요? 맞서 싸우셨으니까. 그 저기 뭐야. 하여튼간에 포스가 대단한 양반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가족 얘기가 나오는데 네. 자 그다음에 희중 김희중 네. 씨 1부속실장이 어제는 우리가 주요하게 김윤옥 씨한테 돈이 직접 건네졌다. 네. 그러니까 이 부속실을 통하지 않고 관저에 직접 갖다 줬고 관저에 있는 행정관에게 전해줬다. 근데 행정관은 대제신문에서 난 받은 적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그럼 그럴 수 김희중은 없냐. 귀신을 갖다 줬다. 아니 행정관도 일부 돈을 받은 것 자체는 인정까지는 했어요. 인정했어요? 또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전달했다, 김희중 부속실장으로 또 받았다 이런 자세한 얘기는 아, 아니고 돈을 일부 그러니까 받았다.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환전한 달러를 봉투에 넣은 걸 받았다라는 얘기까지. 누구로부터도 얘기 안 하고요? 그것까지 지금 제가 아마 그게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맞나? 청와대 일부속 실장이 거의 택배원 수준이네. 누가 준지 몰라요 그냥 돈 주고 가면. 근데 김우정 비서실장이 계속해서 뭐 정도원 전 의원에 따르면 예. 사실은 김백준 총무기획관보다도 더 옆에서 오랫동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셨으니까 사실은 그거는요. 그 내용을 훨씬 더 잘한다라고 정전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예,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대백준 소희중. 아. 큰 돈은 백준이만 주고 그다음 작은 돈은 희중이만 줬다 그래갖고 근데 왜 써야 된다니까 그 파일 나오면 거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거기 있어요. 100% 얘기하시는 있습니다. 겁니까? 그럼 100% 있어요. 좋습니다. 주겠다고 와요. 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해야 돼요. 끝났어요. 벌써인가요? 예. 아, 예. 한겨레 신문 하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박세준님, 우리가 정치도 공부해야 합니다. 정봉주 정치쇼 듣고 공부해야 합니다. 다신 이런 일 없게 투표 잘합시다. 이태훈님, 요새 정치쇼 듣는 재미 삽니다. 자, 하영 기자님 감사하고요. 저는 2부 언니 뉴스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어디 갔어요? 없어졌는데. 언니 뉴스 여성의 시각 엄마 언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드렸습니다. 언니 뉴스 세 분 양지열 언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엄마 언니의 시각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할까요? 근데 MBC 잘 되고 있어요? 한번 잘 시선이 있습니다. 예, 무리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본인은 무리 없다고 생각하죠 늘. 아 그럼 저만 생각하면 되죠 뭐. 제가 중요하죠 뭐. 그럼 아니 듣는 사람들이 평이 좋아요. 그래요? 계속 쭉 가세요. 네. 누가 고작.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해주시던 거예요? 그러면 아, 그 MBC 회사에 그렇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좀 전해주세요.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자, 고란 중앙일보 기자님 고란 사이 해야 되는데 목이 안 좋아서. 안녕하세요. 예. 고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최민희 의원님 지금 재판 중이에요. 오늘 11시부터. 곧 재판이 정말 시작돼요. 억울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1심에서 200만 원 받았어요. 선거법. 그 유지가 되면 안 되는데 오늘 선고야. 유지 안 될 것 같아요. 자, 대신 땜빵 전문 아닌데 엉겹결 땜빵. 엉땜빵. 김진애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위원이고요. 예. 제가 언니 뉴스는 제가 솔직히 이 정치쇼 중에 예. 가장 즐겨 듣는 코너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영광입니다. 최민희 의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죄 받으실 거고요. 제가 잘해 놓겠습니다. 아니 무죄는 못 받아도 네. 한 80만 원만 80만 받아도 원, 돼요. 100만 원 이하면 되는 거니까. 네. 한 99만 원 받았으면 좋겠어. 양으로.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양지열 변호사님, 예. 200이면 20에서 한 8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아니 기왕이면 무죄 받으셔야죠. 아, 무죄. 네, 네.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제 선거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네.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라고 이제 김 박사님이 농담을 하셨지만 무죄 나오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 그래도? 1심에서는 예. 재판 전략이 유무죄 무죄 투쟁으로 가다가 2심에서는 양형 투쟁으로 가잖아요. 그런 경향이 좀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하면 예. 되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최 의원님 재판 과정을 보질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반성하는 태도만 보여도 절반 밑으로 많이 깎아주는 게 아하. 일반적이니까. 사실. 예. 알겠습니다. 7323님 60대 택시 아줌마입니다. 정치쇼 듣는 시간만 기다리며 살아요. 김경님 김진애 박사님 반가워요. 너무 좋아요. 원래 김진애 박사님은 4대강 전도사였었는데 아, 전도사가 아니라 참네. 4대강 반대가 생략됐잖아요. 반대. 아니 이 양반들이 그냥 MC를 죽이려고 그래. 아니 김 박사님 명예가 나 가끔가다 저를 소개할 때 4대강 전문가라고 소개를 하니까 미치겠어. 정말. 4대강 반대 전문가. 4대강 전문가는 저쪽에 있지 MB. 근데 나 그러니까 4대강 진실 전문가라고 그러더라고. 아, 4대강 진실. 그거 좋네요. 진실 전문가. 반대가 아니라 진실. 예. 반대라고 4대강 반대라고. 4대강 그렇게 폐폭 이상해요. 전문가. 자, 첫 번째 뉴스. 네. 만사형통 이상득 전 의원까지. 네. 클라스 20반 난리 났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는 이상득 전 의원의 형이죠, 친형이죠, 의원의 여의도 사무실하고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제 사무실에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같은 걸 가지고 갔는데, 좀 이상하죠. 1억 원 가량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형님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막 늘어나네. 돈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 비교를 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 받아서 본인 최측근들만 나눠 썼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돈이 막 이상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받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검찰이 보고 있고 예. 또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 왜 받았냐라는 얘기가 당시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에 예. 인도네시아 그 대통령 방한에 있었을 때 호텔 이렇게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걸렸죠. 들어갔다가 걸렸잖아요, 2명이. 도청장 차려. 청소 하다가. 아줌마한테 걸리셨죠. 그런 창피한 일이 벌어지던 시점이었는데 혹시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건넨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좀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참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사실 이 얘기를 국정원에서 돈이 나갔다는 얘기를 많이 털어놓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조실장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결시켜 준 사람이 사실은 이상득 전 의원이거든요. 원래 이상득 전 의원 쪽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재계 인물이었지 어떻게 보면 국정원과 인연이 있던 사람이 아니. 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시대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온 실시간 검색어 정현 세계 1위였던 조코비치를 꺾고 호주 오픈 8강 진출했습니다. 테니스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정현. 자, 그다음에 안현수 러시아로 귀한 빅토르 아니죠. 평창 출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도핑 의혹이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고대영 KBS 사장 해임 내일부터 가결됐습니다. 내일부터 업무 정상하고요. 고대영 우리 외대 선배인데요.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형님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푹 쉬세요 이제. 자, 첫 곡 케니 로진스의 풋루스 메인데 없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고대영 전 사장 바이바이.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한겨레 21일 하호영 기자. 제가 감기는 다 났는데 목이 계속 안 좋은 새소리가 나갖고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심히 죄송합니다. 저한테 전화해갖고 문자해갖고 당신 목소리 들어. 그리고 뚝 끄는 사람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들어온 목소리를 좋은 목소리로 바꾸겠습니다. 한겨레 21일 하호영 기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차민주님. 우연히 이 방송 오늘 처음 듣네요. 저는 보수주의자인데 제목이 마음에 드네요. 정치쇼 오늘 끝까지 들어볼게요. 정봉주님 화이팅. 자, 저도 보수주의자요. 제 보수주의자는 BOSS 보스. 보스주의. 예. 용꼬리가 되는 뱀대가리가 되겠다. 보수주의자. 좋네요. 좋네요. 예. 확 낚였죠. 예. 예. 가시죠. 최영결님, 봉도사님 오늘도 흥겨운 하루 만들어 주소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화나는 기사 떴어요. 네. 또 하나의 국기문란 사건이 드디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시켜야 됩니다. 사실 지난번에 양승태 대법원장 이야기하시면서 그 포토라인 언급하셨다가 예. 신중치 못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후회를 했는데 실제로 드러난 거 보니까 엄청나네요. 내가 포토라인 얘기했어요? 예,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저에게 기시감이라니까요. 제가 달리 봉도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예견하신 거예요. 그럼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예, 뭐 그런 걸 다.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선고 전후에, 그러니까 판결 선고 전후에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국정원 댓글 대선 개입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예.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충격적인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청와대가 원전 원장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어요. 그때 아주 큰 불만을 표시했고요. 대법원은 원전 원장 재판을 당시 최대 현안이었던 본인들의 현안이에요. 상고법원 도입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활용하려는 전략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조사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는 리스트는 안 나오지 않았냐. 그리고 뭐 보수 진영에서는 이건 또 다른 일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완전히 물타기고요. 판사 블랙리스트 맞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한 게 사법권의 독립이 헌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청와대와 거래하고 흡사 청와대가 이러저러한 지시를 내린 것을 이행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예, 청와대 OEM 역할을 한 거예요. 주문 생산요. 주문 생산이요. 안타깝네요. 예. 예? 청와대 맞습니다. 출장소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사회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민주주의 기본 근간이에요. 그럼 행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당신들 이게 사법부 분리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야단을 치고 호통을 쳐야죠. 그렇죠. 그걸 예. 출장소 역할을 하고 OEM 주문 생산을 하고 판사들의 성향 분석을 하고 가족들 성향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명단이 안 나왔다고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언론은 오늘 문 내려야죠. 신문지 찢어버려야죠. 그런 신문들은. 어떤 신문은 한 건도 없는 신문도 있습니다. 일면에 없는 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요. 기사를 안 썼어야 해. 예. 그런 신문 찢어버려요 그냥. 저는 그것도 같은 기자지만 좀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그늘이 아주 짙게 보이는데요. 그 대목 설명을 드리면 형사 일부가 양 전 원장, 양승태 전 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도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이런 사람들을 그 일부 시민단체 내부 제보 실천 운동이라는 시민단체에서 고발해서 예.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법조계에서는 지금 현재 양 전 원장 등 전직 고위법관이 법원 행정처 문건을 예. 보고받는데 그치지 않고 작성을 지시했는지 규명하는 데 좀 예. 집중할 것으로 검찰이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네.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네. 근데 이게 싼 형량이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직권남용은 그 전에 한 8급, 9급 공무원이 인허가 내줄 때 네. 도장을 임의로 해갖고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네. 계장 과장이 찍어야 될 도장을. 이렇게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인허가 주는 이런 등등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이거든요. 실제로도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왔죠. 그런데 그죠?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직권남용을 보게 되면 대통령 직을 이용해서 스위스 은행에서 140억을 빼오거나 네. 이렇게 대법원장 직을 이용해서 재판의 흐름을 뒤집으려고 했던 것 이런 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도 맥시멈 5년 나와요. 만땅이라고 하죠. 만땅 꽉 채우는 거죠. 예. 그 판사 뒷조사한 내용, 그러니까 음. 블랙리스트 내용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2009년 촛불 집회 관련돼서 한 판사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신은 어떤 의혹이 제기돼 있었냐면 특정 판사에게 몰아서 배당을 하고 법원이 구속영장 심사에도 개입했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돼 있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 판사가 그거 자체 문제가 있다. 이건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자 이 판사에 대해서 뒷조사를 한 다음에 선동가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 뒷조사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또 그리고 판사 모임이 있어요. 예. 판사 모임이 있는데 그 판사 모임을 이끌었던 그 의장에 대해서는 학생운동 경력이 있다라는 문건도 작성해 놨고요. 그러니까 쭉 들여다보면은 예를 들면 뭐 젠더 성향이 있다, 젠더 운동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다라든가 뭐 학생 운동, 시민단체 뭐 이런 식으로 각자의 그 성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거 보면 재판 스타일이나 심지어 가정사까지 부인이나 남편이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정도면 사찰입니다. 민간인 사찰이요. 또- 민간 사찰 아니에요. 판사, 판사. 네, 판사 사법부 사찰입니다. 사찰. 네. 4916님 봉도사님 욕 좀 해도 될까요? 참 대한민국 창피하네요. 대한민국 창피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랑스럽고요. 대한민국을 농단했던 세력이 창피한 거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했어요. 시간 없어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파일 삭제한 흔적도 있고요. 예. 모품 파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예 풀지를 못했어 비밀번호 때문에. 그리고 아예 못 들여다본 컴퓨터도 있어요.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요? 네. 그 안에 더 핵심적이고 더 본질적인 것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구속하라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왜냐하면 증거 인멸, 도주. 아니 저거 예. 비밀번호 얘기 안 해주는 게 증거 인멸, 접근성 차단하는 게 맞습니다. 증거 예. 조작 예. 가능성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몇 명 있는데요. 그 특히 그 김모 전 심의관 법원 행정처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저장된 파일 중에 적어도 300개는 삭제된 상태였고요. 복구하려고 했지만 파일명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지금 현재 법원 행정처의 포렌식 포렌식 기법으로도 안 된다. 안 된다. 아하. 우리나라 최고의 포렌식 기관은 검찰과 경찰이 예. 갖고 있습니다. 거기로 넘어가서 포렌식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검찰로 넘어가려면 바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집요하게. 집요하시네요 정말. 네. 그리고 판사 사찰과 관련된 총 책임자로 의심받는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사용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에서 아예 조사 거부했어요. 그래서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이 양반들이 진짜 예. 이 사람들이 진짜 예.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해도 예.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요 너무 심각해서 사실은 재판과 관련된 법원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실생활하고 뭐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철학의 문제입니다. 철학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네. 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 되기 전에 네. 됐을 때 네. 그때 재판받고 감옥 갔거든요. 네. 정봉주 재판 누가 뒤에서 아. 조정했는지 양승태 대법원 2부
대법관 있을 때 제 재판이 2009년도에 거의 그러네요. 배당되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네요. 2011년 예.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저를 감옥에 보내잖아요. 제 재판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그거 들여다봐야